한때 동북아를 호령하던 강구, 고구려, 압록강과 요동의 드넓은 땅을 차지하며 삼국의 균형을 이끌던 거대한 제국. 하지만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빛나던 그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외세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균열로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역사는 늘 묻습니다. 고구려는 왜 멸망했는가? 그러나 그 답은 단순히 전쟁의 패배나 시대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 안에 깊게 뿌리내린 분열의 씨앗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삼국 가운데 가장 강성했던 고구려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처음부터 강력한 왕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처럼 철저한 중앙 집권 구조가 아니라 여러 귀족 세력이 왕과 함께 권력을 나누는 이원적인 구조였죠. 이 귀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각자의 지역을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하이면서 동시에 지방의 주인이었고 어떤 경우에는 왕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겉으로는 안정처럼 보였지만 언제든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한 균형이었습니다. 그 균형이 무너진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평양 천도였습니다. 427년 고구려의 20대 왕 장수왕은 오랜 수도였던 국내성을 버리고 평양으로 천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토 확장과 대외 전략을 위한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사회적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500년 동안 고구려의 중심이었던 국내성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이전이 아니라 권력의 이동을 의미했습니다. 국내성 귀족들에게 천도는 곧 몰락을 뜻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국가의 중심으로 군림하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변방 귀족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반면 새 수도 평양을 기반으로 한 세력은 순식간에 중심 귀족으로 떠올랐습니다. 고구려의 천도는 왕이 주도한 일이었지만 그 결과는 왕의 의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국가는 하나의 중심이 아닌 두 개의 귀족 집단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국내성 계열 귀족들은 자신들을 정통으로 여기며 왕권을 견제했고 평양 귀족들은 새 시대의 주인으로서 기득권을 확고히 하려 했습니다. 왕은 두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귀족들의 힘은 이미 왕의 권위를 넘어설 정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고구려가 여전히 강대한 제국이었지만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대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귀족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고 왕의 명령조차 그들의 동의 없이는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내분의 씨앗이 이미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갈등은 피로 이어졌습니다. 6세기 중반 고구려는 실제 내전에 가까운 충돌을 겪습니다. 국내성 계열과 평양 계열 귀족들이 서로를 향해 칼을 들었고 그 싸움으로 2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고구려인들이 서로를 죽였던 그 싸움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고구려 왕권의 붕괴를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왕은 더 이상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내린 명령은 귀족 회의에서 수정되거나 거부되었고 국가의 방향은 왕의 의지가 아니라 귀족들의 합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왕권은 약해졌고 귀족들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 사이 백성들은 점점 피폐해졌고 국가는 겉으로만 유지되는 껍데기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 왕들은 언제나 반전의 순간을 꿈꿉니다. 고구려 역시 그랬습니다. 귀족이 정치를 쥐고 흔들던 시대 속에서도 왕권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평원왕과 영양왕 때였습니다. 두 왕은 다시 군의 힘을 손에 쥐고자 했습니다. 왕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무력, 즉 왕실 친위 세력을 치워 귀족 세력을 견제한 것이죠. 이 시기에 고구려는 새로운 영웅들을 맞이합니다. 온달, 을지문덕. 그들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자가 아니라 약해진 왕권을 다시 일으켜 세운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왕과 장수가 하나가 되어 나라를 지키려 했던 그 시기, 고구려는 잠시나마 전성기의 기세를 되찾습니다. 수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침략했을 때 고구려는 귀족의 나라가 아닌 하나의 나라로 맞섰습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그 상징이었죠. 하지만 그 찬란한 승리 뒤에도 내부의 균열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적은 물리쳤지만 나라 안의 불신과 파벌은 여전히 잠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전 구간에서 왕권은 잠시 숨을 돌렸지만 그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외적의 위협이 사라지자 귀족들의 탐욕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과 귀족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지던 그때 새로운 인물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바로 연개소문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권력 구조를 꿰뚫어본 현실주의자였고 때로는 냉혹한 혁명가였습니다.
그의 가문은 평양 기반 귀족 중에서도 손꼽히는 세력이었으며 이미 군사적 영향력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약해진 왕권은 곧 기회였습니다. 영양왕이 세상을 떠나고 영유왕이 즉위하자 왕은 오랜 전쟁으로 소모된 국력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외교를 통해 평화를 추구했죠. 특히 새로 등장한 당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해 전쟁 대신 협력을 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은 곧 귀족 사회의 강경파를 자극했습니다. 고구려의 위험을 버리고 당에 굴복하겠다는 것인가? 그들 사이에서 불만이 번져나갔고 그 중심에는 연개 소문이 있었습니다. 영유왕은 연개 소문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연개 소문이 지나치게 강해진다고 느꼈고 결국 국경 지역의 장성공사 감독이라는 명목으로 그를 수도에서 멀리 내보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왕이 연개 소문을 제거하려 한 그 순간 연개 소문도 왕을 제거할 명분을 쥐게 된 것이죠. 642년 고구려는 피로 물듭니다. 연개 소문은 반란을 일으켜 왕을 살해하고 왕족 보장왕을 새 국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그날 밤 궁궐은 불타올랐고 180여 명의 대신들이 죽었습니다. 고구려의 권력 구조는 단 한 번의 쿠데타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연개 소문은 대망리지라는 새로운 관직을 만들어 스스로 그 자리에 오릅니다. 왕보다 높은 자리,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진 절대 권력자. 그는 이제 이름뿐인 왕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다스렸습니다. 왕은 명목상의 존재로 전락했고 귀족들은 숙청되거나 복종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연개 소문은 단순한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는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귀족 중심의 병력을 해체하고 국왕 직속의 군대를 새로 편성했습니다. 나라의 안팎을 통제하며 강력한 군사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곧 눈앞에서 증명됩니다. 645년 당 태종 이세민이 직접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수나라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집념이었죠. 그러나 연개 소문은 압도적인 병력 차에도 불구하고 버텨냈습니다. 특히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는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둡니다. 당 태종이 직접 물러날 만큼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고구려의 마지막 영광이자 연개 소문 체제의 정당성을 완전히 굳힌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승리는 또 한 번의 균열을 낳습니다. 전쟁의 영웅이자 절대 권력자가 된 연개 소문은 이제 고구려 전체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했고 조금의 반대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평양의 귀족들은 침묵했지만 그들의 불만은 서서히 쌓여갔습니다. 연개 소문은 외교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했습니다. 신라의 김춘추가 고구려를 찾아와 백제 공격을 위한 동맹을 제안했을 때 그는 그의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고구려는 누구와도 손을 잡지 않는다. 대신 그는 백제와 일본과의 연합을 추진했죠. 그러나 그 선택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손을 잡았고 나당 동맹이라는 거대한 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고구려는 순식간에 외교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한 건 내부였습니다. 연개 소문의 권력은 너무 강했고 그의 그림자는 귀족 사회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는 지방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반대파를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뒤 바로 그 힘의 집중이 고구려의 파멸을 불러오게 됩니다. 665년 연개 소문이 세상을 떠나자 왕국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연남생이 대망리지의 자리를 이어받았지만 평양 기반 귀족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둘째 연남건과 셋째 연남산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켰죠. 결국 형제 간의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구려는 외적이 아니라 스스로의 손에 의해 찢겨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남생은 싸움에서 밀리자 국내성으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지방 귀족들마저 등을 돌렸고 절망한 연남생은 결국 당나라로 망명합니다. 그는 국경의 9개 성을 당해 넘기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고구려의 영토가 외적이 아닌 내부 분열로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연남생이 망명하자 당은 즉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고구려의 방어선은 허물어졌고 국경의 요새들이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내부는 혼란했고 왕은 아무런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고구려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스스로 붕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개 소문이 죽은 뒤 고구려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한 손에 쥐고 있던 권력은 세 아들 사이로 갈라졌고 그 균열은 나라 전체로 번졌습니다. 장남 연남생은 대망리지의 자리를 이어받았지만 평양의 귀족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둘째 연남건과 셋째 연남산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켰죠. 고구려는
형제가 형제를 향해 칼을 겨누는 비극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연남생은 싸움에서 밀려 국내성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랜 갈등 속에서 평양 귀족들뿐 아니라 지방 세력들조차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결국 절망 속에 당나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의 9개 성을 당해 넘겨버렸습니다. 고구려의 땅이 적의 손에 넘어간 건 외친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 때문이었습니다. 연남생의 망명은 당나라에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당은 즉시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이세적, 서린귀, 계필하력 같은 장수들이 이끄는 대군이 북쪽에서 진군을 시작했고 고구려의 국경 요새들은 차례로 함락되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당이, 남쪽에서는 신라가 동시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중심 평양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당시 수도 평양에는 보장왕과 연남건, 연남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신뢰가 아닌 불신이었습니다. 왕은 권위를 잃었고 장수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귀족들은 살아남기 위해 눈치를 보았고 병사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고구려의 성벽은 아직 단단했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667년 고구려의 청천강 방어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연남건은 마지막 남은 병력 5만 명을 이끌고 설하수 전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는 참혹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5만 명 중 3만 명이 전사했고 고구려는 사실상 전투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패배는 나라의 마지막 숨결을 꺾어버렸습니다. 청천강이 무너진 뒤 당나라군은 거침없이 남하했습니다. 이세적의 군대는 함성을 올리며 고구려의 성들을 차례로 점령했고 왕국의 방어선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국경의 요새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고 지방의 장수들은 각자 다른 판단으로 흩어졌습니다. 한때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나라가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668년 마침내 당나라의 대군이 평양성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는 굶주림과 두려움만이 남았습니다. 백성들은 피난처를 찾아 떠돌았고 병사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연남건은 끝까지 항전을 주장했지만 이미 누구도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나라의 사신이 성문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항복하면 왕과 백성을 살려주겠다. 보장왕은 고민 끝에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으로 밀려들어와 궁궐을 불태우고 백성들과 병사들을 학살했습니다. 평양의 하늘은 불길로 붉게 물들었고 고구려의 천년 역사는 그 불길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연남건은 자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포로로 잡혀 당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연남산 역시 포로가 되었으며 보장왕은 폐위되어 장안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날 고구려란 이름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한때 동아시아를 지배하던 제국은 그렇게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패전 후 이세적은 평양의 궁궐을 불태웠습니다. 왕의 자리에 적의 깃발이 꽂히고 고구려의 왕궁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왕도, 장수도, 백성도 없었습니다. 다만 불길에 타오르는 석등과 무너진 기둥만이 천년 제국의 끝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당나라로 끌려간 보장왕은 처음엔 명예직을 받았지만 마음은 늘 고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망명지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은밀히 지원하다가 결국 발각되어 유배되었고 낯선 땅에서 쓸쓸히 생을 마쳤습니다. 연남건 역시 관직을 받았으나 평생 후회와 굴욕 속에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연남사는 침묵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구려라는 나라의 초상화였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이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귀족들은 권력을 탐했고 왕은 그 균형을 잃었습니다. 결국 고구려는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불신에 찔려 스스로 붕괴했습니다. 천년의 제국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폐허 위에 남은 건 단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안에서 무너진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진실. 외적의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오만과 분열이었습니다. 불타는 평양의 하늘 아래 역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강한 나라는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하지만 분열한 나라는 적이 오기도 전에 이미 패배해 있다.